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는 서민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2021년도 플라자 프로젝트에 이미 한번 모신 적이 있는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님을 다시 모시고 저번 시간에 미처 질문 드리지 못한 부분을 함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민혜 나와주셔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는데, 왜냐면 대학 그 북경대에서 같이 공부를 했지만 제가 졸업은 먼저 했잖아요. 근데 뒤에 배운 분들이 그 후생가해라고 청출어람의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서 얘기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이전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중국은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대중국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희 이제 국제관계 전문가나 지역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뉴스를 보며 흔히 가질 수 있는 물음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느껴지는 얘기가 중국은 왜 그러는가,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주변 국가라든가, 중국은 주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접 국가라고 그러고요. 또 강대국 관계는 어떤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시원하게 중국 왜 그래? 이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오늘 주 강연 혹은 우리가 토론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그래서 교수님께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현재 이제 중국의 정치 외교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화적인 중국, 그다음에 역사적인 중국, 그리고 국가적인 중국은 어떻게 다르며 중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요.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국을 접한 것이 1970년대부터 접하게 돼요. 국민학교 때부터 접하게 되는데, 집에 하도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중화민국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문과를 가서는 한중수교가 92년대니까 제가 10년 전에 대학에 들어가서 중국인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 도저히 중국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나 심지어 김포까지 가면서 중국 식당에 가서 중국집 카운터를 보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중국어를 해봅니다. 근데 잘 못 알아듣겠어. 왜 그들이 쓰는 중국어는 다른가? 대부분 많은 게 산동 중국어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접하면서 본 중국 인문 분야, 언어, 문학, 거기서 이제 역사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아는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충돌은 문화나 또 이제 과거의 역사에 나오는 중국이 한국을 경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였고, 국가 간 충돌이라는 문제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반도의 국가, 중국 대륙과 대만에 있는 당신이 이제 국가라는 개념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부닥치는 사회과학적 근현대 국가의 관계에서의 이제 대립 문제예요. 그래도 차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으면 한쪽이 그 많은 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좀 고개를 숙이는 관계지만, 실제로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월등해지거나 그 힘이 더 많이 성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배운 주방장이 나가서 식당을 해서 우리 집 식당까지 위협을 주게 될 때는 그 양쪽의 관계가 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세력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느끼는 우리의 지금 감정, 그 인문적인 감정, 그 다음에 문화와 세계 공통의 가치관이라는 한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가치관, 이걸로 볼 때 중국이 왜 한국한테 그러느냐는 우리 입장에서 맞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반면에 중화민족주의를 위주로 중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얘기죠. 한국 왜 그래? 심지어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 인문적인 중국, 그 역사에 나오는 중국,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로서 독립된 냉전 시대의 사회과학 그 국제 정치 속에서의 중국, 그다음에 한중 관계, 92년 수교 이후에 그때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무역과 국제 협업이 발전되던 시대의 한중 관계. 또 2000년 넘어서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하고 나서의 변화하는 중국과 미중 관계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인문적 중국은 좀 통틀어서 쉽게 서울 시내에 큰 산과 강이 같이 가는 거라면 사회과학적 중국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많은 건물과 도시 형성에 의해서 서로 대립이 될 수 있는 그 음영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면은 인문적 문제에서는 경제나 안보적 문제에 서로의 그 득실이 많지 않아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위주로 가요.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바뀌고 이 안보도 상업 이익과 연관될 때 이것은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감정적인 문제. 모든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건데 왜 너희 거라고 그러냐. 너희 건데 왜 우리 거라고 그러냐. 그건 인문적 요소가 사회과학적 분쟁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봅니다. 많은 방송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사실 잘 알기 어려운데 중국인들의 입장에 봐서는 중국인들은 교육을 과거의 영화로운 시대의 중국을 얘기하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져서 잘 사는 시대의 중국을 얘기하면서 중국이 대단한 가능성 있는 국가라고 민족주의적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요.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북경에서 만들어지고 그 전에 1911년 신해혁명에 의해서 1912년 남경에서 중화민국이 만들어져요. 그때 나오던 혁명들이 손중산, 손원의 혁명이잖아요. 그거는 그 중화민족의 대부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갈 때 이런 여러 복잡한 관계를 떠나서 왜 올림픽에 중국인들은 그렇게 환호를 하는가? 올림픽은 그거 시작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세계적인 게 됐어요. 왜 그렇게 환호를 하는가? 축구에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2002년 월드컵. 중국은 왜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의 많은 민족들이 단결되길 바라는가?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국제관계에서의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수교 이후에 양국은 일부 좋은 면으로 발전도 했지만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충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중 관계가 좋을 때 중국과 상업을 하던 사람, 또 가족이 중국에 있거나 자식을 거기서 교육시킨 사람들은 맨 처음에 한국에 오면 한국이 이해가 안 돼. 왜 한국은 중국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까? 근데 한국에 또 오래 있다 보면 한국은 한미 관계, 남북한 관계,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외에 전 세계 관계를 보면서 세계를 볼 때 중국은 이상하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저지화라고 운물 속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 거 위주로 보게 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정체성을 천천히 찾으면서 그 사회를 이해하게 될 때는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장사하던 사람은 이익을 볼 때 중국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인적이나 혹은 사업적 관계가 있을 때는 중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중국은 이상하다는 마음을 더 갖게 되겠죠. 반대로 세계의 가치관이라는 미국의 가치관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동아시아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걸 보면 좀 이상하게 지역 정치를 가지고 세계 정치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중국의 경사된 연구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래 비전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가 독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분단과 그 대립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고
냉전 체제를 벗어나서 북방 외교를 통해서 세계화를 부르짖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국을 우리가 중시하는가는 남북한 문제와 한반도 특히 한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입장에 보면 중국이 하는 게 맞지 않더라도 국제적 규범에 맞춰서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지역 안정과 한국의 잠재적 그다음에 현실적 국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절충하면서 할 얘기는 하되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문가들을 보면은 뭐 북한을 지지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은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또 중국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중국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중국을 좋아하는 중화민족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역시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적 중국과 사회과학적 중국, 또 역사적으로 보는 중국과 또 우리가 하는 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보는 상업적으로 보는 중국, 국제정치적으로 보는 중국. 간단히 얘기해서 나와 관계가 있는 중국이냐, 나와 관계가 없는 중국이냐, 국제 규범으로 보느냐, 지역 정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그 한국인의 시각과 한국인의 가치관으로만 중국을 보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중 사드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 그 시기쯤에 제가 북경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의 고위 외교계 인사분을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때 그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드나 북한 문제를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논하기 전에 중국의 미엔즈를 줘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체면이죠. 이런 중국의 미엔즈는 저도 중국에 나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학업과 사업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느낀 바로는 중국에게 관시,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관시라는 것보다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중국과 중국인에게 이 미엔즈란 어떤 의미이며 특히 우리 국제 정치 외교 속에서의 우리가 알아가야 할 중국의 미엔즈란 무엇일까요? 이 중국인들 말이에요. 이 관시 무척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관시라는 건 그 명예와 실리가 공존하는 이중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신원서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표현 자세요. 한편으로는 경제적이나 잠재적 이익, 명예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필요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점된 1910년부터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유랑민족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중국은 그리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윤봉길 의사의 의거와 그 다음에 일본의 동북 본격 침략인 31년이니까 거의 가스탄 시기입니다. 우리는 32년이고 그거와 동시에 나타나는 37년 북경에 대한 본격적 침입이 나면서 그들은 일본을 무찔러야 된다는 거기는 항일이죠. 항일이 우리의 독립운동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서로의 목적이 같아짐으로써 체면, 한쪽은 독립, 한쪽은 항일이나 입장에서 이 국가의 완전성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시인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서 관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널 도와주는데 이 도와주는 이유는 내 자식을 위해서다. 그러면 내 자식이 당신 집에 갔을 때 나를 대하듯이 똑같은 상응한 조건을 해줘라. 당신 아들이 한국에 오면 내가 그렇게 해주고 내 딸이 가면 그렇게 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듯이 가서 우리는 결국 그래서 사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중국인들은 관시라고 그래요. 관시는 공동 이익관계가 없어질 때 서로 유지되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미중 관계는 한때 클린턴 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관계로 갔어요. 그러면 관시 관계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관시 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시기는 뭐 오바마 때부터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트럼프 때부터 나오게 돼요. 이걸 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시는 인간 네트워크이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나는 그 친구한테 신세진 게 많고 그 친구가 어려우니까 내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 친구는 많이 도와줬다. 이러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 그다음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관시라고 그러면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나를 존경하는 하나의 잠재적 가치를 같이 부여한 내용이 미엔즈예요. 내 체면을 달라. 나라로 얘기하면 국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격을 유지시켜 달라. 근데 중국은 국격이라는 말, 체면이라는 말과 개인 황제 정치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얘기와 국가라는 게 하나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국가, 인민 이거 하나로 엮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한 체면을 유지하게 존경해 달라. 그러면 우리도 그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그러니까 인문적 요소가 국제정치 사회과학적 요소에 혼용돼 쓰입니다. 먼저 우리를 잘해줘서 하면 우리가 그만큼 너희들을 배려해 주겠다. 이게 오랜 정치 속에서 나오는 대국의 뭐랄까요? 4대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4대인지 몰라요. 주변에 같이 관계를 갖던 나라는 그게 중화사상 4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그거는 중국인들은 그게 중국인들의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단군 조선에서부터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기자가 와서 단군 위에 많은 역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요 기자사당에 단군이 같이 모셔질 수 없게 돼서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것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께서 기자사당에 단군이 있어야지 해서 많은 유림들의 얘기를 물리치고 단군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상, 뭐 한글 창제도 그렇지만 중국의 문화를 모화 사상이라고 했죠. 그걸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모화관이 오래됐던 거죠. 한글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새로 바뀌어갈 때 이런 보는 체면, 그러니까 중국인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해서 기자를 우선으로 하는 게 우리의 체면이다. 우리는 얘기하면 주체성. 무슨 얘기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하면 우리의 주체성 문제.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관시의 국제관계 문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면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도 있죠. 그러나 이거를 자극 안 하면서 그가 알아듣는 말로 비유해 얘기하면서 스스로 서로 양보하는 상호 신뢰. 현재 국제 정치는 서로 그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관시 문제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관시 문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저자세도 보이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관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았으면은 체면을 우리가 충분히 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상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거. 그래서 그거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내가 친구한테 인사 잘하고 아침에 그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려 같이 학교를 다녔으면 적어도 그 친구가 나한테 혹은 그 집 어머니가 집에서 와서 식사 한번 하자. 밖에서 밥 먹자 얘기가 나오는 상호 의존의 개념, 공동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의 체면 개념은 하사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한테 잘하면 우리가 베풀어 준다. 이런 게 모화관이나 근현대 국제관계에서의 아직 통용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을 무척 존경해요. 제일 무서워하고. 중국에는 좀 가장 큰 존경의 대상이 한때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는 구소련, 러시아였지만 지금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립하고 있고.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뭐냐? 우리가 한국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 중국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한미동맹으로 볼 때는 또 이게 강한 나라로 보이게 됨으로써 또 어느 정도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면이란 문제, 미엔즈, 그다음에 관시 관계는 하나는 결과론 쪽이라면 관시 관계는 과정론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교수님. 교수님의 말씀처럼
중국의 관시, 미엔즈는 결국은 인문 사회적인 요소가 정치적인 요소에까지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저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중국은 요즘 왜 이러는가? 현재 중국은 왜, 특히나 저는 이제 미중관계 정책, 외교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외교 안보 정책을 왜 중국이 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중국은 사실 과거부터는 과거 개혁 개방을 시작하던 덩샤오핑 시절부터는 몸을 낮추고 힘을 키우며 때를 기다린다라는 타오광 양회, 즉 도광 양회 전략을 구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시대를 전후해서는 공세적인 전랑 외교로 선회해서 국제사회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현재 왜 이러한 외교 안보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중국의 역사예요. 우리는 큰 왕조가 오래 갔는데 거긴 조그만 왕조들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혁명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 많은 거예요. 이 중에서 외부의 적으로 무너진 거는 없죠. 일본의 침략을 받은 적은 있지만 결국 그 국토를 전부 다 점령받은 게 아니라 이건 변방이라는 한족 지구의 중원 지구가 외부 오랑캐들한테 공격받고 세태와 또 성세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났다 또 어렵게 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게 중국이라고 커졌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대부분 크게 나갑니다. 그리고 지역도 많아요. 그다음에 소수민족 문제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뭐 인구도 많아요. 중국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통일되거나 합쳐지지 않아요. 강한 지도자가 나올 때만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그 지역에서 모습, 이제 대만 문제, 홍콩 이제 반환됐죠. 마카오 문제 이런 걸 쭉 보고 많은 지도자들이 흥망성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 연의 혹은 삼국지 소설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지두시양홍이라고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그러한 영웅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또 나타나고 했는가. 그래서 영웅이 이름만 남기고 자연은 의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손중산, 장계성, 모태통, 등소평, 강택민 뭐 쭉 나와요. 그러면 중국의 이런 내용을 볼 때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관시도 간단히 얘기하면 관시는 집단체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이게 사회관계, 국가관계에서 나오고 가족에서 체면은 뭐예요? 어른의 체면이죠. 국가의 체면은 누구예요? 지도자의 체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과거에 타오강 양호회를 했던 중국이 갑자기 잘난 체를 할까? 왜 그러니? 그런데 잘난 체를 할래도 안 되는 게 있죠.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고 한중 축구 보면 알잖아요. 정말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비기기도 어렵잖아요. 봅시다. 우리 5천만 조금 넘는 데서 뽑은 선수들이 세계 무대 가서 활약하고 또 14억에서 나온 축구 선수들이 잘 안 되고 중국 내 클럽하우스들의 문제들에 의해 가지고 클럽들이죠. 축구도 잘 안 되고. 근데 뭘 할 수 있죠, 중국은? 중국 군사력이나 이런 걸 보면 강한 군주 밑에서 지도자 밑에서는 단결해서 중화민족을 외치고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는 게 이제 전량 외교래요. 전량은 그 전쟁에 늑대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1탄, 2탄 뭐 이렇게 찍어내는데 이게 뭐냐면 단결을 시키기 위해서 중화민족이 여태까지 외부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게 많지 않아요. 외부와 싸움에 이겼다. 미국과 이겨본 적이 있다고 자랑하는 게 한국전쟁이에요. 항미원조라고 그나마 우리가 장진호 전투부터 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서 미국을 막아내서 한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잘 얘기 안 해요. 중인 전쟁 잘 얘기 안 합니다. 중소 전쟁 잘 얘기 안 해요. 이런 입장에서 일본에 의해서 아주 무시당하는 굴욕을 겪었잖아요. 남경 대학살이라든가 하얼빈 지역에 있는 생체 실험실이라든가 무척 많은 부끄러움도 당하고 못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 가서 미국의 동부 철도도 놔줘야 되고 금캐러 가는 샌프란시스코 등등 이러한 중국이 이제는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되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국가, 힘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강한 국가. 그 과거 유럽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솔리니라든가 히틀러, 우리가 그거랑 비교하는 게 중국과 꼭 맞지는 않아요. 근데 누군가 위대한 국가를 이끌기 위한, 미국도 그런 거 있죠. 뭐 제퍼슨 선언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듯이 또 워싱턴 등등 미국에 나오듯이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민족 정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단결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제 양안 문제 해결 문제라든가, 홍콩 마카오 희미하게 서구 열강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던 것을 우리가 회복했다. 대만도 완전히 통일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게 중국 사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통치하면서 강하게 비전을 줘야 되죠. 국가 비전. 거기서 나오는 게 전략 외교는 하나의 스크린을 통한 외교예요. 우리 옛날에 3S 전략처럼 그거 했잖아요. 그럼 전략 외교를 통해 가지고 강하게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첫째, 국내 정치 단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국제 관계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단결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합돼서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는 과학기술 외교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직시해야 될 거예요. 중국이 1978년 이후부터 개혁 개방할 때 많은 게 자체 동력보다는 무역이라든가 서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걸로 돈을 벌었지 자체적 기술 발전은 없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고 기술력이 축적되면서 요즘은 뭐 음속 미사일, 그 초음속이죠. 더 빠른 그런 것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야, 중국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일본처럼 좀 나라가 작을 때는 프라자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금융이나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통제가 됐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전략 외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 세계 가치관, 얘기하는 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주 평화, 자유,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거죠. 압박하고,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신장, 티벳 문제, 타이완 문제, 대만 문제, 인권 문제 걸리는 나라 많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과학기술로서 중국이 너무 카피 천국이 아니냐, 이걸 봉쇄하는 문제, 이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전략 외교가 중국을 단결은 시키지만 국제적인 문제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좀 더 오래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언젠가 서로 봉합될 수 있다고 기대는 같지만, 이 싸움은 링에서 누군가 판전승을 하든지 KO승을 해야지 어느 정도 경기가 끝나지, 무승부까지 가려면 15회전, 뭐 지금은 12회전이죠. 권투도 그 정도 가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전략 외교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다음 달에 11월 8일에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중국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 결의안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문서가 될 거라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회의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의에서 중국의 미래 전략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이 시진핑 주석, 내가 주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방송했더니 왜 시진핑을 주석이라고 부르냐, 모태똥을 왜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랬냐, 한국인 아니냐. 그래서 많은 항의도 오고, 이 객관이라는 게 없어요. 한중 관계,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한국의 입장에 쓰는 게 한국에선 객관이고, 중국 안에서는 중국의 입장에 쓰는 게 객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변경인과 비슷해지면서 때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젖먹고하라는 말이 있어요. 말 안 하는 게 이기는 사람이라고. 시진핑이라는 이 말은 말입니다, 중국 안에서 쓰는 순간 남한테 공격을 받아요. 국가 지도자라고 최고의 존엄인데, 북한에서는 존엄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핵심이라고 그래요. 핵심은 뭐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한다. 우리는 뭐 트럼프도 쉽게 얘기하고 마르켈 총리도 쉽게 얘기하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친근하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사람. 이런 입장에서 이제 공산당 당대에는 지도자를
준비하고 선출하고 그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11월부터 열릴 이러한 중대한 과정에서 시진핑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언론 내용을 봐도 중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 핵심, 공산당의 핵심, 군대의 핵심으로서의 시진핑의 지위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에 대한 존경과 같이 중국을 국가 체계가 우리가 다르다고 해도 지도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긴 좀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남북 관계나 또 한일 간의 관계나 여러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특히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중국의 지도자에 대한 거 중국인들처럼 그거에 대한 예우는 하지 않더라도 외국 지도자로서의 체면 유지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이 원하는 방향이 중국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인이 중국인 입장으로 보려니까 좀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좀 더 잘 사는 중국인을 중국 사회, 중국이랑 국가를 만든다는 것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봐요. 특히 공산당의 지지가 있을 건데 그거와 반해서 사업하던 분들이나 그거와 반한 민주 언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을 지지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것을 보면은 시진핑의 앞으로의 지도 체제, 진정한 시진핑의 시대, 그러니까 2기가 끝나는 게 내년 말인데 그 다음부터 그게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 세계 어떤 문제에서 1인자, 2인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은 서로 평화롭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그걸 같이 가본 적이 없죠. 미소 경쟁도 그랬고 이런 문제에서.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이 아시아에서 자리를 잡은 나라는 필리핀에서도 나가고 베트남에서도 실패해 나가지만 태국은 요즘 관계가 그런 대로 좋고 싱가포르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월남과의 관계도 회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의 고위 관료가 얘기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의 미군의 위치, 일본에서의 미군의 위치가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권 자유가 중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삐를 놓을 수 없다.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가 계속 달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선택은 많은 교수들이 걱정하는데 선택적인 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요. 답을 안 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길을 가는 방법으로 우리도 이 시기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해 놓으면서 미래 발전을 기다려야겠죠. 네,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의 이제 미래 전략과 그 앞날은 앞으로 미중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이 되지 않을까요? 관계가 네. 미중 관계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식의 성공과 발전이 부모의 관계에 달려 있지는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개인의 노력과 준비, 각오 이런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만 목 놓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냐, 맨체스터하고 첼시하고 축구하는데 그것만 보면서 한국 축구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올림픽이라는 또 리그가 있고 월드컵이라는 리그가 있는 거고 유럽 리그 있고 북남미 리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보면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성장했던 동력은 경쟁 속에서 사상을 초월하는 경제 발전이죠. 그러니까 그 벽을 넘는 경제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왔고 인재가 많잖아요.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대졸자잖아요. 그리고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큰 발전 동력은 사실 인재예요. 이 인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배출하고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미중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를 틈과 또 그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집어넣으면 돼요. 이건 싱가포르도 그랬고 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많은 강국들이 그러니까 그 나란 지금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런 강국들이 있듯이 우린 강국이 있고 대학 교수들도 우리나라 무척 많잖아요. 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 자본도 계속 형성돼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낭비 안 되는 거 이런 거
국가 경제 그다음에 그 자산의 효율적 배치라든가 안보라든가 그 외교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잘하는 건 저희도 훌륭한 지도자가 이런 걸 잘 엮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중 관계라는 것 우리한테 어리둥절한 것 같지만 때로는 한미 관계를 기존 틀에다 놓고 한중 관계 틀을 놓고 이렇게 대치해서 보면요. 하나와 둘을 그 우리가 투명 그 판에다가 그려놓은 다음 배치해 보면 그 안에 공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취업하러 미국을 갔잖아요. 때로는 우리 취업하러 홍콩 뭐 중국도 갔었고 지금 동남아도 가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외교적 선택도 중요하지만 경제 사회에서의 선택도 중요하고 특히 중국 문제는 아까 얘기한 뭐 체면 뭐 관계 얘기하지만 서로의 끈을 놓지 않아야지 우발적 서로의 큰 도발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드 문제도 도발을 하게끔 혹은 도발을 하려고 서로에 대해서 교류를 끊어버리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류가 되는 상태에서는 그렇잖아요. 말로 한참 하다가 큰 싸움은 안 나잖아요. 말이 없이 했을 때 나오듯이 이러한 국가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국대 김진우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역사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정치적인 지금 방향과 국제관계 문제까지 더불어서 많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혜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고 했는데 이 중국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든지 객관적인 답은 없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갈 길이 우리의 갈 길이고 미중 관계는 그냥 틀이고요. 하여튼 이 프로아자 우리 모임이 꽤 됐는데 이거 준비해 주신 김웅기 교수나 하나 등에서의 우리한테 학자들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러한 각자의 얘기지만 이런 얘기들이 서로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하나에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면서 의견도 내주고 다른 의견이라도 특히 저는 수렴하면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